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 은평구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으로 세월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권과 공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관이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국회의원이 주최했지만 주인공은 아닌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께서 그동안 겪어오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신 제도의 위기점이라든지 보완점을 얘기해 주시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야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 정합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영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을 내서 당사자분들께서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좀 많은 말씀해 주시면 국회에서 법 제도화하는 데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여당이니만큼 정부 부처에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서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만들어준 민병조 의원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 바쁜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위가 있습니다. 10시부터. 그래서 저는 이석을 해서 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축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 개선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의정 목표로 삼고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료정책이, 복지정책이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의 정책은 전문가 중심, 정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족들이 지는 부담과 고통이 잘 체감되지 못한 정책들이 계속돼 왔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도가 제대로 고쳐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부담이 개인과 가족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족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고 오는 게 이제까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학병원에는 정신과 병상이 없고 정신과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정신과 응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경찰은 회피하고 구급대는 환자를 방치하고 병원은 없고 결국은 사설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 퇴원 후에도 외래 치료나 재활 치료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유지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보면 정신질환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와 가족께서 오늘처럼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주시면 국회가,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다면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국정과제 어디에 큰 타이틀에 정신질환, 정신장애 이런 문제가 주요한 국정과제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자세히 찾아보시면 여기저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건 정신과 응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얘기, 단기 집중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모여서 크게 정책 과제화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여기저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이재명 정부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도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사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법안도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통과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발의해서 통과될 것 같지 않아서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면 발의에 이어서 통과까지 가능하도록 여기 오늘 오신 윤병석 의원님 가셨지만 박주민 위원장님, 이수진 의원님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또 강경수 의원님도 도와주실 거고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이시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진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장 이수진입니다. 제 지역구는 성남 중원구고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안양의 윤병덕 의원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회의장 가는데 막 뒤에서 막 불러요. 꼭 오라고. 금방 가셨네 여기.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위원장님도 오셨고 또 저도 간사로서 법안 논의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앞에서 다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될 때 뭐 정부의 의지가 좀 약하거나 이견이 있거나 그러면 가장 큰 힘은 이 자리에 계신 당사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의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이후에 아까 김인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발제문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낙인 찍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좋은 치료 환경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 또 이것은 노동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동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지원과 예산, 그리고 또 일자리의 문제에 있어서 동료 지원인의 역할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담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싶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4년간 환경노동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동료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저도 보건복지위원이라서 10시부터 회의고 또 예결위원이라서 또 예결회의도 참석을 해야 돼서 아침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보좌진이랑 다 검토를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힘있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소외됨 없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나요?
중에 귀한 걸음 해주신 이수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 복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국혁신당 강경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소개를 앞에 굉장히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모임이 오늘 세미나가 뭐랄까 정말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게 만드는 저도 모르게 자석처럼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땡겨서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는 교육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은 특수교육을 해서 이제 평생 발달장애라든지 자폐 이런 분야에 이제 전공을 가지고 살아갔다가 사실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문 센터장님과 한 10여 년 전에 혹시 그 조은의자라고 사단법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수지 교수님 그 정신장애 쪽의 간호의 거의 1호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조은의자를 만들면서 불안우울 혹은 뭐 뉴로시스, 사이코시스 다양하게 힘든 분들과 함께 법인을 만들어서 부모님들과 특별히 더 같이 이제 일들을 하고 세미나를 했었던 와중에 이제 여기 보직한 선생님 오셨는데 조은의 마음약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기 여기 투표를 하고 계시는 분도 오늘 오시게 말씀드려서 이제 오셨는데요.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 가족 중에 어렸을 때 학폭을 당했는데 지금 한참으로 고생하는 조카가 있어요. 다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이런 힘든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이제 같이 이런 힘든 분들의 눈으로 세상을 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그 눈높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국회 오기 전에 그 위기 청소년 포럼 나가라고 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학교 이제 운동용 외톨이라든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는 되게 그런 친구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학교에 잘 적응 못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든 마음이나 정서나 학업의 문제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금 오늘같이 이렇게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이제 더 그렇게 역동성을 발휘하고 이제 좀 숨기는 쪽으로 잘 이렇게 활용되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잘 협조하고 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정신장애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아주 편한 병원 병원장이자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전체 보건의료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는 연구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의정연수원 산하에 국회에 계신 직원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항상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32개 정도가 현재 지정되어 있고 보건의료는 아마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건의료를 항상 고민을 나름 해야 되지만 저도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영역이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안타까웠던 건 몸이 아플 때 받는 의료 서비스와 마음이 아플 때 받는 의료 서비스가 대한민국은 아직 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결국은 또 정신과 병원이 열악하고 그게 또 어떤 경우는 인권 문제까지도 번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현장에서 가족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는 급성기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픈 거는 의료 서비스의 문제로 보통 개념이 잡히지만 마음이 아픈 거는 단지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서 인권과 그리고 사회의 안전까지도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개념에서는 가장 높은 철학적 개념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또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정신의료 서비스가 정말 K-팝처럼 한국의 정신의료 서비스가 K-정신의료 서비스로 오히려 외국에서 저희 의료 서비스를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족분들의 단지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정말 내 가족, 내 자식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잘 담아보는 또 저희 국회 보건의료 발전 연구회가 되도록 오늘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 시간에 앞서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토를 한번 진짜. 정신건강? K 정신의료 서비스. K 정신의료 서비스. 화이팅! 민서한 씨, 내가 동영상 찍고 있어 전체.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 국회의원장 네, 다음은 발제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정신건강 정책의 문제점과 가족들이 바라는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지회 배정태 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정신건강협력회 심지회 배정태 회장입니다. 오늘 발표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모친상이 있어서 모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당사자와 가족분이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아들분 교수님께서 저희 가족이 절절한 마음을 담은 PPD 자료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당사자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일 대표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발표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만은 이 제 목소리가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목소리로 가족의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 만든다고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그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없이 바뀌었고 새로운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저한테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조기 적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받지 않는 정신기관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회복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격 첫 치료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첫 치료 시점이 선진국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에 비해서 치료 시점이 4배나 늦느냐? 선진국은 치료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지식이 부족한 가족은 편견 등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통제할 수 없어 입원을 치료를 못하는 그런 가까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 적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 존엄성 붕괴로 본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측면에서도 당사자 노동력 상실을 위한 사회적 부담 정도와 우리나라 4.4 세계 1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정신복지법 관련 가족 입장에서 본 이번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부담시키는 보호의무자 제도입니다. 이 법 조항으로 인해서 국가 책임 회피 근거 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식이 부족한 당사자를 직접 병원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 비자의 입원이 까다로운 입원 요건입니다. 네 번째, 환경 좋은 인권 친화적 보호병실의 부족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에서 보호의무자 책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요양, 사회적 적응 훈련, 사타의 예방 방지 등을 전부 다 가족한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다른 장애 종류와 달리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치료 관련 문제점 관련하여 국가에 방치함으로써 당사자가 치료 거부 시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자의 입원 치료 갈등으로서 많은 가족들이 폭력 행사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흉기 난감으로 의사 아버지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 보도가 우리 가족들이 계속 나오고만 있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일부 당사자는 사회에 묻지못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한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사회 결정권이 지배되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나 당사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긴급할 경우는 국가에서 개입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는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비자의 입원 요건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비자의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타의 예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치료가 필요하나 사타의 예임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는 법에 따르면
입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은둔형 매트로 전락되고 이 모든 책임은 가족이 부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타의 위험인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위험이 명백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자살, 살인 등 실제 발생하여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폭행 미수, 자살 미수 입원 못합니다. 가족이 자료 확보 증명이 어렵게 됩니다. 가족들의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법에서 의사 2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학 재판식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같이 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입원 허용을 요청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문의 의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서 국가의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법 개정 어렵나? 결국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쉽게 됩니다. 현재 법조망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글자 모두에 갖고 이 세 글자만 삭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보호의무자 도백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니덕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기에 입원 조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주민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힘이 동생에 대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만은 법에서 보호 의무자가 아니라고 국가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급병동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좋은 환경, 인권이 보장되는 병원에 맡기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응급병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3일밖에 입원하지 못합니다.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족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병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 데 없는 우리 당사자들이 병동이 부족해요. 치료가 아니라 요양시설인 요양시설로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생교수 사망, 아이덕 사건 등으로 조기 적기 치료를 위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제도입니다. 치료가 중단할 때 병원장이나 센터장이 의료치료 지원 청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혁신위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매우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심재가 왜 이렇게 제도가 안 되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심재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놔둬서 왜 제도가 활성화 안 되는지 그 사회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기 적기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제2차 정신건강복지개혁에 21개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주요 과제가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입니다. 그런데 입원 요건 강화로 상급병원, 보호병 등이 당사자 감소됩니다. 입원 요건 강화로 우리가 사설 구급제로 인해서 상급병원에 데려가면 안 받아줍니다. 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환자 수가 감소되죠. 두 번째 또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치료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병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정신과 보호병동 운영의 부담이 가중되어 민간병원뿐만 아니라
병동 운영 의무가 없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수 대학 병원도 정책과 변동을 축소 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습니다만 치료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가족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입니다. 또한 위기 기획팀, 의료 지원 지도대와 같이 신속 대응 체계와 즉시 치료 인프라 구축을 요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치료 받을 거리를 보장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에 해제공동 809회로부터 증액받은 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도 찬성합니다. 가족들 좋은 의사가 좋은 병 의사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이 국가 돈이 돼서 상급병원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국가 기구에 부여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급병원도 운영 기구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역할 인정 적극적 활용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신장애인들은 10만 4천 명으로 지금 등록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 약물 보유병이 필요한 사람은 25만 명,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약물 보유하는 사람은 1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전체 대상자의 한 50%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일단은 병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합니다. 가족은 내 자녀가 정신장애라는 사실을 인정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당사자 가족이 장애 등록을 하고 싶지만 제도도 문제로 등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중증 정신장애를 받아가면 앞에 능력장애 6개 항목 중에 3개 이상을 못해야 됩니다. 음식 섭취 못해야 됩니다. 대소변 관리 못해야 됩니다. 규칙 통물, 약물 복용 못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일반 공공시설 못해야 됩니다. 이 원칙대로 장애인 등록을 적용한다면 우리 정신장애는 치매 수준 되어야 중증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일을 해도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 정신장애인 경우는 일을 하는 경우는 탈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우리 조현병 환자를 경증으로 신설했습니다. 가족들의 의견, 정년층 처치 일방적 결정입니다. 복지가 많이 악화되었음에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을 모르고 있는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급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도 어떤 사람은 중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장애 특성을 미반영한 채 신체장애 판정기구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여러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제초를 요청합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복지는 장애인 등록보다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정신장애 특성을 가명하여 미등록 정신장애인들도 일본처럼 일자리 비율을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뭐만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2,3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한테 16,000개의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 동료 지원과 관련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 중에 딱 1%만 우리 정신장애인한테 투자하면 우리 동료 지원과
350명 중에 급여를 주고 수가했습니다. 발달장애 지원에서는 4,000명입니다. 2025년 예산에 노숙자 복지 예산은 41억 원입니다.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수의 국민에게도 정신질환은 중요한 관심 분야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복지 예산에서는 정신장애는 노숙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2019년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분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복지법에 중점을 받은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장애연금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연금법에서 중증장애는 1급, 2급, 중복, 3급 장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는 보건복지부에서 3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장애연금 법 개정되고 장애연금 받는 정신장애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 통계자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법에 의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21대 국회 이재명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 중에 장애인연금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견은 부정적입니다. 수급권자 학대로 연간 1조 이상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부 재정 수요가 부담이 된다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우선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만 명이 있다. 그 중에서 50% 한 5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당사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장애연금 지급하는 데는 2,700억 정도 연간 수요가 납니다. 이 정도는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는 장애인 유형 중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그룹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가 많아서 아주 적은 급여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동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통계 앞에 도표를 보시지만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1,300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정신장애인은 한 명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2,300명은 중폭장애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왜 정신장애인은 제외됐을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조사표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표에는 신체 장애인은 180점을 배정해 놨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38점을 배정해 놨습니다. 정신장애인은 32점인데 종합조사표에서 정신장애인은 100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특성을 모르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법 제정할 때
제가 가족 대표로 참가했습니다만 정신장애인은 아예 제시했습니다. 장애인 관리가 담당이 아니다 해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 당사자 돌발 응급 자해성이 20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원 치료 필요한 항목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정신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음성 증상 등으로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가족들이 직접 돌봐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은 기초수급자가 많아 병들고 힘들어도 긍정적 이유로 다른 사람 도움이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점수 42점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신장애는 42점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는 그름이 떠집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오직 정신장애인만 이러한 차별과 부도한 대우를 받고 있기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장애 특성이 맞는 종합조사표 제정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인에도 돌봄급여를 요청합니다. 재정 문제로 발달장애인 부모처럼 모든 가정의 돌봄 가정 제공이 어렵다면 생계를 위해서 자녀들이 매우 어려운 가정에는 보건복지에서 심사해서 돌봄급여를 요청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통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진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가 왕진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번은 예외 방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 사회적 고립 상태, 약물 중단 위험하는 환자에게 왕진제도가 도입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이 어려운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왕진제도로 시범 도입하여 효과 검증 후 전차 전국적 각별을 요청합니다. 비대면 진료입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현병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발 또는 응급 환자의 경우는 대면 진료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정기 대부분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정신질환 당사자도 비대면 치료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악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이 악법이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의 5년 투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과 정책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총 27개의 법률에서 정신장애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부서 간 칸막이 현상 존재 때문에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정책국에서 관리합니다. 정신질환자는 건강정책국에서 관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활동지원설서 이런 거는 장애인 정책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장애인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또한 건강정책국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또한 신경을 안 씁니다. 따라서 담당 부처는 부서 간 업무 조정을 명확하게 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 요청합니다. 예산입니다. 지금 시설센터에 4,5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인지도 2024년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당사자가 가족이 프로그램 이용한 것은 2.7%밖에 안 됩니다. 인지도와 이용 비용은 매우 낮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 단체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이행 부탁드립니다. 지역건강 예산 1%만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서 예산 배분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예산 적극적 반영을 요청합니다. 재활시설 환경 하기에서 74억 증액했습니다.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 539억 증액했습니다. 물론 전국민 마음건강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예산 배정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 배정한다면 우리 당사자와 동료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페이지도 제가 시간당에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요청해서 제가 추가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조현병 관련 편견 해소 노력입니다. 편견 발생 근본 원인은 교육과 정보 부족과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반복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도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달에 언론 보도 가이드 강화라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만 법이 개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문화될 수 있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학교 직장교육 관련 개선 요원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1회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이 신체 발달 장애인 위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특성을 모르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들이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 요청입니다. 2025년 4.4 예방 홍보 예산이 30억입니다. 정보질환 예산은 제로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인권위에서 인식개선 활동을 위해서 신주에서 4년 연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도 국가인권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진성 강화를 위한 가족들의 제안을 말씀해 주시고 폭넓게 정신건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가족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배정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족 대표단 김진희 대표께서 당사자와 가족 회복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 김진희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환영의 박수 저도 만족합니다. 저의 그 PPT를 또 식차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그 배정태 회장님의 가족이나 당사자 또는 정부에 바라는 아주 절실하고 간곡한 그런 소망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많이 담겨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현재 오늘의 그 주어진 시간을 약간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무겁지 않고 우리가 현실을 가볍게 적응을 하면서 한번 풀어가 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늘 그랬듯이 현장감 있는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저는 이런 대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 가치는
또 집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생명력이 있기에 이것이 보단할 때는 아무리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2024년 1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의 세 가지 내용이에요. 제가 표기를 해놨죠.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끝이란 어디일까? 보세요. 질문이 사라집니다. 또 질문이 멈추면 어때요? 통역이 멈춘다는 거. 또 사랑이 멈추면 질문도 멈춘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도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시간은 제가 가급적이면 짧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이런 자기 개발의 콘서트 진론의 이야기와 가족 지원 성과 보고대 또 25년대 AI 마인드리셋 이런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복지부에도 2017년 5월 초에 방문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과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으로부터 평균이 나라는 거죠. 저를 많이 주변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곳곳에 선택이 많습니다. 또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8월 11일 날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또 대한민국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 경기도에서는 제가 가족 대표로 일을 하면서 금천도에 8월 11일 날 여기 제목에도 봤듯이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가족 지원 성과 보고대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네. 이것이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저의 업적이나 방법이 또 가족,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의회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17년부터 가족 대표를 이용하면서 이제 가족 교육을 매년 31개 시군에 한 80% 정도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깨닫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현실의 저를 만들고 현실의 가족 경기도 37개 시군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복지 30년, 정신질환의 19년 저희 이야기죠. 세월과 같이 살아보면서 저는 그 과정 중간중간 좀 약간 독특한 이면으로 현재까지 우리 자녀를 투여해왔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7년도 병원 입원, 1년 후에 자녀 결혼, 또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어떤 그 가족 치료 제도, 그 다음에 병원을 세 군데 옮기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결과는 뭐냐? 2013년도에 주사제를 활용하면서 현재까지 갖고 있다는 거. 이 남다른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간단하게 왔다고 하지만 저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그 AI에 관련 디지털에 관련해서 정책 정신건강 정책 포럼을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거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기회는 또 오고 있다. 저에게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의 그 준비를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5가지 내용들이 그 사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전 같은 단어이면서도 내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생각이 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메타인지 학습. 저는 배워라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미쳤다란 무슨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다. 세상 사회를 바꾸거나 혁신을 위한 사람들이 공격적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최적화. 이 컴퓨터에서 흔히 쓰는 사용어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수시로. 우리가 피자를 사 먹을 때 시키면 뭐를 주는 거야? 콜라를 주는 거야? 콜라. 왜 콜라를 줄 거야? 그 이유를 아시는 거야. 콜라를 주면 피자가 먹는 것이 위에 들어가서 종이를 차곡차곡 해서 많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시키면, 피자를 사면 뭐를 준다고요? 콜라. 자, 그 다음에 그 최적화라는 것은 최선의 과정을 얻는 과정,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 자, 케어 매니지먼트 이 상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많이 쓰고 민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지만 우리도 정신건강복지사업도 뭐예요? 경영이나 운영에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 수반이나 관계를 유지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의 가장 큰 척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4-1번의 사례관리 서비스 강연의 관점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관점이라는 단어를 저는 유심히 많이 들여다보고 설명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면 발전이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마케팅 관점의 고객 만족이란 외부의 눈으로 내부를 보는 것. 외부 고객, 내부 고객. 저는 외부 고객은 도나 우리 정신건강센터의 선생님들. 그다음 내부 고객은 뭐냐? 제가 31분의 시군에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그 시군을 말씀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만자는 뭐예요? 찰만. 족은 발족자예요. 그 만족이라는 것이 뭐 온 몸을 다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발끝까지 오면 고객의 만족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서 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교육 사업의 성공은 어떤 거냐? 이거 영상복지재단이 화성시 정신센터에 시작부터 끝까지 왔다는 것. 여기에 중심이 되었다는 것과 정신질환 회복 사업은 이렇게 내용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인물을 칠대를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나 가족을 위한 그 사업은 이런 종목들로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모든 것이 세밀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자의 그 통합 돌봄 사업의 성과는 그 모형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지만 배치막징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낮고, 왜 그럴까? 탁산 공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그거를 우리가 업무를 같이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고령화 문제도 한국이 빠르게 되어간다라고 매스컴에서 부르짖고 있죠. 이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핸드폰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면, 이 핸드폰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카톡이라는 것이 있죠. 네. 이 카톡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100년을 무료로 쓴다는 거죠. 근데 김범수 의장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한국인의 전 국민이 이 카톡을 쓰는 것을 습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놓고, 이 마케팅을 했던 그 마케팅자는 지금 33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피어나가 지속사업의 공청회, 그 포인트는 저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우리 민경도 국회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아주 애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2항의 동료 지원인 양성과 활동 지원인 거 한 가지 가지고 아주 숨어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가족 지원 활동과 라는 거를 만들고 당사자 같이 우리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자, 나머지는 유인물을 배치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기는 아마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단어를 보고 끔찍했어요. 예. 이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내가 나를 버린 두 분의 할머니의 유언장이에요. 한 분은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배치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잃은 게. 그 다음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남기고 가셨어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정신질환 19년 경험은 늘 학습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지금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네. 우리가 또 우리 여기 이제 밀병혁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시고, 복지국 과장님도 이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만난 이런저런 불우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국가의 뭐 골고루 나누지 못한 운을 좀 더 고르게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국가의 역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focus on yourself, 자신에게 집중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좀 어수선했고 좀 불순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사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길, 걸어온 길을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의 부분적인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Focus on yourself,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가족 지원 활동과 인력 활용 모델을 제안해 주시고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김진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우리도 이한결 대표께서 사람 중심 권리 기반 당사자를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살 생존자이기도 하고 조현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중증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확률은 무려 66배가 높습니다. 66배나 달하는 추계 중증 정신질환자 60만 명 중에 66배가 높은 율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진일 대표님도 첫 페이지에서 질문이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유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로 당사자에게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너가 어떨 때 힘들었는지, 너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그 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저도 당사자로서 그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임하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5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정신위생법, 일본의 정신위생법을 본받아서 정신보건법의 틀을 갖춰서 정신보건법을 제정했습니다. 2016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다양한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라는 표현을 복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은 그 사진들은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다른 멘탈 컨디션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방식으로도 다뤄져 왔고 때로는 이제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뇌를 이제 절제하는 방식으로도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에 최초로 발견된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항정신과 약물에 등장하면서 조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클로로프로마진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명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약물인데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형제복지원 사건 아시죠? 예,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국가 피해 생존자들이 오후 4시가 되면 클로로프로마진이라고 하는 항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행동을 통제하기를 기대했던 시설 종사자들이 항정신과 약물로 형제복지원 시설 생존자에 대해서 처우를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정답인 줄 알았고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는 길인 줄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사자 관점에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가족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PPT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두 가족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의 정신건강복지제도는 당사자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괴로움 속에서 서로 목숨을 부여잡고 절벽 끝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굉장히 절절한 처지를 당사자도 경험하고 있고 가족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30년 동안 치열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약물 치료 잘 받으면 당사자가 취업하고 회복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에 직업 재활 혹은 주간 재활 시설을 가면 재활 훈련을 잘 받으면 언젠가는 나도 취업하겠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당사자와 가족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병식을 갖고 현실 검증 능력을 회복할까?
당사자 스스로는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용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사실은 가족도 노력하고 당사자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어려운 현실을 발버둥 치는 거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계 중증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F20부터 이제 F30 조현 정동장애, 정동장애 이런 이제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 재정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정신 및 행동장애, 물론 치매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연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예산은 7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정신 및 행동장애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또 OECD 국가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 권리 기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수가 체계가 한번 변경되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신정에서 조사해 주신 그래프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수가 체계가 바뀌고 나서. 근데 실제 환자, 당사자분들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수가 체계가 개편되면 의사 선생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당사자분들은 수가 체계가 바뀌어도 그러한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아마 이영문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가 지속치료의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국제사회에 비판을 받는 이유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사람들을, 동일한 진단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정신병원에 오래 있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ECD의 국가들의 평균 재원 기간은 30일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특정 진단명하고 편차는 있지만 장기간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또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신과 선생님들도 벤조디아제핀의 계열의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전체 신경계 약물이 36억 회 처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5천만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73회, 1인당 73회가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처방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식약처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바쁜 와중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학부생들을 가르쳤는데 학부생들 절반이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냈던 에세이가 너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너가 한번 너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봐라. 이 과제는 100점이고 평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근데 절반 이상이 수면제부터 시작해서 ADHD 등 항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들이 50%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항정신과 약물이 굉장히 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관점이 이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는 돈을 내고 국가도 재정을 부담하는데 왜 더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폐쇄병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0%가 폐쇄병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쇄병동은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되어 있고 외출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되는 일종의 이제 국제사회에선 수용시설에 비유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많은 국가들이 폐쇄병상도 운영하고 있지만 개방병상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곧 퇴원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야 지역사회에 나와도 그 자율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식은 굉장히 이제 국제적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격리 강박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분이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전에 국감 때도 다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당사자분들은 해당 사건을 단일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운이 좋아서 언론이 보도를 해줘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 사실은 더 많은 열악한 병원이 존재하고 종합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 좋은 병원에서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최근에 이제 보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분은 사망하셨고요. 강원도에 입원하신 분도 사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에 입원하신 분은 격리형과 지침을 위반하고 창문에다가 사람을 묶어둔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돈을 내는데 가족들도 돈을 내고 가족들이 염원하는 건 당사자가 잘 치료받고 나오기를 염원하는 것이고 당사자도 가족들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를 염원하는데 왜 돈을 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 좋은 치료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이 과연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을 때 강제 입원 비율이 최고로 높았을 때가 94%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하신 분들 중에 94%가 강제 입원을 당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입원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6.4% 동의 입원을 포함해서 56.4% 정도 되는데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통계지표상으로는 36.5%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치료받고 퇴원하면 잘 지내셔야 되는데 퇴원하더라도 다시 입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입원율이 10명 중에 3.5명이 다시 병원을 입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은 권리를 말소하는 정책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폭력적이고 그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폭력적이고 그 서비스에게 돈을 지불하는 가족에게도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좋은 치료를 고민하고 좋은 지역사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2%밖에 안 돼서 15개, 이제 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발의돼서 16개가 될 것 같은데 16개 장애 유형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대부분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생계급여에 대한 지출, 정부 지출만 7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정신건강 정책을 바꾸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2차관 소속인 그 정신건강 쪽을 계속 찾아갔었는데 너희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쪽으로 가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을 바꿔야겠구나, 장애인복지법 15조를 바꾸면 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15조를 바꿔서 우리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자,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인정받으면서 소득, 그 다음에 취업, 주거,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권리를 인정받자 움직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신장애 여러분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는 정신장애 잘 모른다고 해서 서비스하지 않고 자립정착 지원금은 장애인 복지법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재활시설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15개 장애 유형이 서로 자기들이 인정조사표에 더 유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15개 장애 유형이 합의가 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어디에서도 서비스 받을 수 없고 계속 집에서 집중하다가 은둔하다가 가족들하고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신적 상태가 고립되면 악화되면 강제적인 방식으로 입원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입원, 관리, 통제, 제한, 약물, 증상이라고 표현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당사자가 진심으로 원하고 아직 가족들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것을 새로운 대안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직접 보여주고 증명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운동을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건강은 질병,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의 지표들은 시간 관계상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PD가 유엔 장애권리 협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에 맞게 정신건강 재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온 것은 당장 시설은 없앨 수는 없지만 시설을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을 다시 트레이닝하여서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대두되었고, 그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GDP가 낮은 국가들부터 GDP가 높은 국가들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모범 서비스들을 소개하면서 정신건강 정책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 리더십으로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나아가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국제법의 기준에 맞게 정신건강 정책과 법률을 바꾸는 것을 WHO에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올해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면서 용인 정신병원이 WHO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제안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그 WHO의 입장이 나온 이유는요. 이전부터 과연 이제 정신과 약물이 주요 핵심 치료 방식인데 이 방식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라는 것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연구는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 표면적으로는 약 잘 먹는 사람, 그다음 병식 있는 사람, 증상 없는 사람, 행동 조절이 되는 사람, 병원 잘 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사실 당사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이면의 가족과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당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기를 돌봤으면 좋겠고, 대화했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자기 스스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단순히 증상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제 지인, 제가 좋아하는 지인 중에서도 그 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현재 정신보건 체계에서 봤을 때는 중증 정신질환자고 당장이라도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조만간 국외에서 본인의 그 작가 활동 때문에 출국을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행복한 사람,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약 잘 먹고 병식 있고 증상 없는 사람이었으면 평생을 해외를 나갈 수 없고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과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내 가족, 내 당사자, 주변 스스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사실은 다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복용하는 약물인데 우리 사회는 약물 중심으로 접근을 한 뒤에는 약을 주고 나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었으니까 됐겠지 하고 그 당사자가 겪는 정서적 고통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약물 접근, 여기서 말하는 비약물 접근은 동료 지원, 취업, 주거, 낙활동 서비스, 위기 중재 및 즉각적인 비가갑적 현장팀 등을 포함한 약물 중심이 아니라 비약물 중심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약물 접근과 비약물 접근을 서로 적대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물 접근과 비약물 접근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때때로는 저도 주치의한테 가서 불안도가 너무 심해지면 항불안제를 추가 처방받기도 하고 상비약을 타오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비약물 접근의 포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더라도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그리고 대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내 존재 자체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런 단순한 것들을 사실은 원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만의 정신보건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좋은 치료에 투자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QR, 퀄리티 라이츠라는 것은 질이 곧 인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래서 정신의료 질 개선해야 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싶은데 체계가 좋은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좋은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신의료 습관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제라고 하면 아마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니 왜 습관을 통제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정신보건법을 기준으로 습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안 좋은 방식으로 습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방식의 습가 체계를 당장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그 습가 체계는 통제해놓고 더 좋은 치료를 할 때 더 많은 습가를 주고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때 병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분들하고 당사자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이영문 센터장이 M센터에 있을 때 거기는 우리 당사자들 사이에서 호텔이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입원하신 분들이 이제 증언하시는 거 보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서 낮과 밤을 알 수 있고 다른 정신병원은 낮과 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공간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좋은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정태 회장님께서 정신의료에서 그 8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어서 병원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것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 병상 수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코로나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사망하시는 분은 또 정신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청도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되셨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망하셨던 분이 그 집단 수용 그 정신병원에 20년간 계셨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 당사자 스스로가 가장 첫 번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바꾸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물과 관련해서도 그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좋은 선생님은 당사자의 부작용을 성실하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세밀하게 조율해 주시는 물론 이제 그게 수가로는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신의료 체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약물 자체에 대해서도 또 재검토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특히나 이거는 그 당뇨병과 같아서 평생 먹어야 되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당사자에게 사실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약을 복용하지만 조금씩 줄이고도 싶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내가 괜찮아지면 뺄 수 있는 약을 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멍해지고 침 흘리고 이런 부작용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렇다고 안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물을 재검토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정 약물을 사용하면서 치료할 것인지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단계적으로 약물을 감소하는 전략들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안에서도 실천하고 있고 당사자 그룹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약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들이 사람 중심 권리 기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사진하고 대조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내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갈 곳이 없었는데 이 쉼터에 가서 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병원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정보 제공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약물, 비약물적 접근의 균형을 알리고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 운동이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동료 지원 쉼터를 개소할 때 이영문 센터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마무리를 지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동료 지원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당사자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당사자가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포션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는 당사자 동료 지원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홈리스 지원하는 데도 다 들어가 있고요. 병원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동료 지원인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동료 지원인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기반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국가가 지원했을 때 경험치가 쌓이고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우리 윤병덕 의원님께서 사실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년에 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2가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과 내년에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동료지원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피어나가 사업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자들도 동료지원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동료지원인 양성된 활동지원 시작되는데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단체에서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고 동료 지원이 얼마나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양성되었던 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라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절차 조력인 동료 지원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더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실 저도 회의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손대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협의와 많은 수기와 많은 단체 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전략으로 계속 밀었던 것이 낮활동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낮활동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주간에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당사자 단체와 잘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발달장애인처럼 낮활동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좀 당사자 중심으로 주간활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도 관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원 시범사업,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정신건강 혁신 정책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보고서인데 정부 보고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41%가 퇴원해도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입원해 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병원 의료기관에 41%가 나와도 되는데 지금 주거가 없어서 병원에 있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복지부가 주거지원 시범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 소수가 그러니까 호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택이 30호입니다. 30호. 우리가 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11만 명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이 10만 명이고요. 그리고 추계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를 더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주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문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목소리를 낼 때 저는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이지만 좀 두렵고 걱정되긴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다면 더 좋은 서비스,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또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한결 대표님의 발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10시 50분입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11시에 다시 착석해 주시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